아까 소개를 받았는데 이제 아마 인터넷으로 조사를 하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제 기업가들을 평가하는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이건희 회장이 여기 계시고, 또 이병철 회장님하고 정주영 회장님하고 계신데, 이런 분들을 평가하는 책, 또 뭐 여기 삼성의 전자 윤종용 부회장님, 또 우리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 그다음에 삼성에서 한때 잘 나가던 CEO 16분을 골라갖고 책을 쓰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경제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의 CEO냐라는 걸 썼습니다. 요거는 경제경영 분야 베스트셀러 1위를 16주 동안 교보문고에서 했죠. 이 책을 제가 써서 현찰로 1억 7천만 원을 줬습니다. 이 책도 베스트셀러를 4개월 동안 해가지고 이건 저한테 현찰로 2억 원을 벌어줬습니다. 이 책이 번역이 태국, 대만, 일본, 홍콩, 러시아, 중국 뭐 이래가지고 이 책이 한 8개국에서 번역이 돼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이병철 경영대전이라고 지금 아까 사실은 이제 회장님한테 책을 하나 드렸는데, 그 책이 이제 전에 썼던 이병철 경영대전을, 올해가 이병철 회장님이 탄생 100주년입니다. 올해가 이제 1910년에 태어났으니까 경술국지 또 100년이 되는 해고, 그래서 이병철 회장님에 대한 책을 다시 리뉴얼 해가지고 이번에 이병철에게 길을 묻다라는 책을 하나 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지금까지 뭐 책이 26권을 제가 지금 썼고요. 그 근래에는 한국의 기업가들을 떠나서 한번 넘겨보시죠. 요 앞에. 이겁니다. 근래에는 이제 한국 기업인들은 잘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본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을 좀 연구를 해서 2003년도에 오사카 상인들이 한 책을 냈죠. 오사카는 이제 세계적인 대기업을 많이 탄생시켰죠. 여기서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이제 오사카의 대표적인 기업가죠. 그래서 이 책이 이제 2003년도에 나왔는데, 여러 선생님들이 오사카 가보셨겠지만은 오사카 가면 오래된 가게가 많습니다. 100년서부터 제일 오래된 가게가 1400년 된 가게였어요. 이제 이따 강의 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오사카에 오래된 100년 이상 된 가게부터 오늘날에 지금 있는 대기업, 예를 들면 산토리 위스키, 아사히 맥주, 그다음에 파나소닉 이런 회사들을 전체를 관해 쓴 게 이제 오사카 상인에 대한 책입니다. 2003년도에 나왔습니다. 이 책을 쓰고 나서 동경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서 이제 긴자 상인을 중심으로 해서 신용이라는 책을 냈죠. 동경도 긴자에 가시면 100년 이상 된 가게가 5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긴자 거리를 언제 여름에 휴가 가셔서 1종목부터 8종목까지 이렇게 한번 쭉 걸어가 보시면 중간중간에 뭐 루이비통, 무슨 뭐 카르티에, 뭐 세계적인 티파니 보석상부터 다 들어와 있죠. 그런데 그 세계적인 글로벌 브랜드 사이에 조그만 2층 집들이 있어요. 근데 긴자의 대로변에 있는 2층 집들은 가서 자세히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세계적인 이 글로벌 브랜드들하고 싸워서 지금 있는 애들은 보통 애들이 아니에요. 잘 가서 보시면 신스 딱 나오고 1688 이렇게 나옵니다. 옆에. 그러니까 3, 400년 다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서 일본어를 하시든 영어를 하시든 당신네 집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300년, 400년 여기서 버텼냐 물어보시면 걔들이 이제 충격적인 얘기 많이 합니다. 자기네들이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긴자 1종목부터 8종목까지를 걸어서 한 1km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한 몇백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갖고 집집마다 다 들어가가지고 취재해서 쓴 책이 바로 이 긴자 상인들의 이야기, 신용이라는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토 상인들을 가리켜서 일본 사람들은 상인을 일본말로 쇼닌 그럽니다. 그런데 교토 상인한테는 쇼닌이랑 안 그러고 아킨도라고 합니다. 아킨도. 그러니까 아킨도 어원을 보면 가을에 쌀을 파는 사람을 보고 아키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킨도가 됐거든요. 나중에는. 이 말은 상인 중에 상인이라는 뜻입니다. 아킨도 그러면 상인 중에 상인. 그런데 교토 사람들은 상인 중에 상인이기 때문에 아킨도라고 부릅니다. 왜냐?
교토는 현재 1000년 이상 된 가게가 6개 있습니다. 현재 1000년 이상 된 가게. 제가 이번 4월 8일 날에도 능유럽회 주최로 이제 일본 상도 탐방단이 구성이 돼가지고 사장님들 모시고 2달에 한 번씩 계속 가고 있는데 1000년 된 인절미 떡집이 있습니다. 이찌와라고. 그 떡집에 사장님들 모시고 와서 떡 한 사람씩 전부 대접해 드리면 다 놀라세요. 어떻게 1000년을 버티냐고 떡 장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집 아주머니도 제가 오시라고 그래갖고 그 집 아주머니한테 설명하시라고 그래서 인터뷰하고 그랬는데 마이센도란 부채 가게는 1200년 된 부채 가게도 있고요. 이 교토는요, 이 상상을 초월한 가게 많습니다. 1000년을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어쨌든 교토 상인들의 상술에 관해서 쓴 게 이 아킨토라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요 책이 요 책들을 합친 종합판입니다. 일본 상도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게 과연 일본의 경제 대국, 일본을 발전시키는데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라는 거를 요걸 제가 썼죠. 아까 제가 저 팀장님한테 하나 보시라 드렸는데 오늘은 요 전체를 다 들으시려면 총 20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능유럽회 상인 삼국지라는 프로그램이 생겨서 제가 지금 매주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지금 33명이 신청하셔가지고 하고 있는데 오늘은 개요만 그리고 요 개요 속에 일본 기업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요 일본 상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이요. 동영상입니다. 스타트. 지금 저 장면은 그 서기 1583년, 82년 6월 15일 아침에 지금 아까 그 장수 하나가 사운드가 안 나서 그런데 도쿄와 이마다니 데키와 혼노진이 아니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때는 지금이다. 적은 본능사에 있다. 그러면서 쳐들어가요. 근데 그 놈이 누구냐면 아케치 미스히데라는 장수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 불타 죽는 이 짜장면은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근데 오다 노부나가가 사실은 오늘날 일본의 시나리오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오다 노부나가가 만만한 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49살에 자기의 오른팔인 아케치 미스히데한테 죽거든요. 죽는데 그 오다가 천재예요. 제가 볼 때는 오다 천재입니다. 천재인데 문제는 성질이 너무 급해. 이 머리가 좋으니까 밑에 놈들한테 이게 빨리빨리 얘기를 밑에 빨리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자기는 IQ 160이고 이런 110밖에 안 되게 못 따라오잖아 이게. 근데 아케치도 사실은 당대의 명장이거든요. 지장이고 아케치 미스히데가 오른팔, 왼팔이 풍신수길이었거든요. 이 오다 노부나가 왼팔이 풍신수길이야. 그런데 말귀를 못 알아듣니까 자꾸 뒤통수 때렸어. 그러니까 이 아케치가 모욕을 너무 많이 당하니까 나중에 죽이거든요. 죽이는데 이 죽인 절이 이제 교토 시내 한복판에 있습니다. 본능사란 절. 그러니까 일본말에 본능사가 일본말로 혼노진인데 데끼와 혼노진이아리 적은 본능사에 있다 이러면서 아케치가 이제 죽이는데 이 말은 요새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일본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능사가 조그만 절이에요. 우리 종로이가에 있는 그 조계사 고만한 절입니다. 고만한 절에 풍신수길이를 히로시마 성을 공격하라고 5만 명을 줘서 보냈고 이 오다 노부나는 그 절에 앉아가지고 풍신수길로부터 전황보고를 받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아케치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하가 요동치기 시작하죠. 자, 이 다음 장면으로 내가 넘기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인데 이 세 사람 아까 그리며 그 아까 지금 그냥 그림은 세 사람 잡아주세요. 지금 일본이 말이죠. 21세기 들어와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뭐 요새 뭐 도요다가 흔들리고 뭐 그러긴 한데 그 위험하다고 그랬죠. 일본이.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국 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마이게니치하고 전에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마이게니치가 일본 당대 최고의 경제 저널리스트인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저한테. 야, 한국에 어느 회사가 잘 나가냐. 다 알면서 그래. 아, 뭐 당연히 삼성, 그다음에 LG, 그다음에 현대차 정도 아니겠냐. 그다음에 배 만드는 건 우리가 세계에서 1등부터 6등까지 한국이 다 잡았으니까 배는 잘하고 있다. 건설도 잘하고 있다 했더니 아, 그럼 다 합치면 한 20개 되냐 그러더라고. 세계를 제패하는 회사가.
그 정도 될 거다 그랬더니 일본은 한 500개 있는데 우리가 다 망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한 500개 된다. 심지어는 브리ヂ스톤 타이어 지금 하토야마 총리의 그 외가가 브리ヂ스톤 타이어죠. 전 세계 타이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타이어가 어디입니까? 굿이어하고 브리ヂ스톤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미쉐린 타이어 같은 건 벌써 옛날에 날라갔고. 그러니까 일본은 도처에 세계 최강의 기업들이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저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이 뭐 잘해봐야 지금 한 20개 회사 정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은 아직도 500개는 건재야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오늘날 기초를 만든 사람이 아까 보시면 오다 노부나가가 천하통일을 못했죠. 천하통일 직전에 죽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거든요. 많은 일 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시장 자유화입니다. 시장 자유. 그게 뭐냐면 옛날에 일본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천황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상인 집단, 그 다음에 절로부터 권한을 받은 상인 집단. 일본은 절이 말이죠. 권한이 세요. 절이 권한이 굉장히 세요. 여러분들이 신안 앞바다에서 해저 유물이 전에 송나라 때 도자기가 10만 점 이상이 나왔죠. 우리나라에서. 그래갖고 뭐 신문에 나오고 뭐 그랬죠. 그 해저 유물에 도자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도자기가 중국 영파에서 교토에 있는 동북사를 향해서 가던 겁니다. 동북사. 그러니까 동북사라는 절이 얼마나 절이길래 도대체 그 절에서 이 도자기를 중국 경덕진에서 되고 10만 점 이상을 팔줄했냐. 그걸 들여다보면 동북사를 제가 처음에 딱 가보고 딱 입구에 가서 들어가려고 하다 돈 나왔어. 왜냐하면 절이 너무 커. 이거 저 다 도르려면 5시간 걸릴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 돈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두 번째 다시 가서 결국 들어갔는데 일본의 가람은요 엄청 큽니다. 일본은 공공기관은 크고 개인주택은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뭐 절 크다고 그래봐야 일본 절에 비하면 규모가 상당히 안 되는데 이 오다 노부나가가 절과 천황이 갖고 있는 권한을 박탈해서 일반 서민들 누구에게나 장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시장에 좌판을 갖다가 만들어준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러면 시장에 있으면 전에는 천황가로부터 독점권을 받은 장사꾼들이 앉아가지고 말이지 순전히 매점 매석하고 값을 지네 마음대로 올려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러한 권한을 다 뺏어버리고 누구라도 와서 자릿세만 내면 좌판을 놓고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일본 말로 낚시낙자라는 걸 했는데 이게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자기네 집에서 기른 배추를 5포기를 들고 와서 시장에 나서 장사를 하고 싶은데 이게 천황의 전매권을 가진 놈들이 못하게 하니까 장사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줌마고 할머니고 간에 이 아줌마는 고추 조금 따갖고 와서 팔 수 있고 이 아저씨는 배추 와서 팔 수 있고 하니까 이런 장사꾼들이 많이 생기니까 물건값이 서로 경쟁이 되니까 물건이 싸지죠. 물건의 공급이 자유로워지죠. 이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아주 자유화되는 이걸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천황가에 있는 놈들이 반발하고 특히 절의 승려들이 반발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교토에 평원 비해산 연력사 히에이잔 엔라쿠지라는 절에 스님이 3,000명 있는 절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절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오다 노부나가 박탈해 버리니까 오다 노부나가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다 노부나가 어렵쇼? 이 중농구 새끼들이 꼴값을 떨고 있네. 자기가 쳐들어가요. 쳐들어가가지고 다 죽여버린다고. 중 3,000명을 죽여버려 그러니까 이 부하병사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스님을 어떻게 죽이냐. 죄 받는다. 이러고 못 죽이거든요. 오다 칼 빼들고 다 죽여버려. 먼저. 그러고 그냥 3,000명 다 죽여버린다고. 이게 하나의 어떤 파라다임. 어떤 하나의 우상의 파괴한 거죠. 우상 파괴.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일본 전국 지도를 놓고 성과 성 사이에 도로를 닦는 걸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닦다가 죽어요. 죽어서 이 사람은 아까 보시다시피 아케치 미스히데한테 죽는데 이 사람이 뭐 할복 자살해 죽었는지 총 맞아 죽었는지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시체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러한 시스템 성과 성 오늘날의 동경서부터 오사카에 이르는 53개의 성이 있습니다. 이 성과 성 사이의 길을 전부 연결해요. 연결하는데 이걸 제대로 못 닦았죠. 그러나 이 사람이 만든 그때의 그 지도에 오늘날 바로 신칸센이 다니고 있습니다. 신칸센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날 신칸센 저는 뭐 한 달에 보통 신칸센 5번씩 타는데 뭐 2월달에 타고 3월달에 타고 신칸센을 딱 탈 때마다 노점이나 시가를 탈 때마다
로조미의 그 시카리의 레일스타라는 걸 타면 시속 보통 1번이 243km거든요, 사실은. 근데 빠른 구간에서 한 400km 가지. 정말로 감동적으로 달려. 감동적으로. 제가 이 친일파 같은 바람에서 미안한데 내 KTX 타면 말이죠. 첫째는 의자가 너무 좁아. 두 번째는 영동 구간을 돌파할 때 보면 이게 너무 불안해서 이거 언젠가 대형사가 한번 터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 우리나라 KTX는. 이게 달릴 때 보면요. 이 진동이 너무 심한 거예요. 우리나라 차는. 이 저쪽에 비해서. 그래서 레일스타 달릴 때 보면 정말 스피디하게 아주 안전성 있게 달린다고. 이거를 얘가 이미 1580년대 그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뭐 구상을 했어. 근데 얘가 죽잖아요. 죽었어. 아케치한테. 그러니까 이제 천하가 요동치기 시작하죠. 이제 얘가 이제 히로시마 성을 포위하고 있었죠. 히로시마 성주인 모리를 모리만 치면 일본 천하가 오다 노부나가의 수준이 되는데 얘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이제 얘가 이제 총대를 매게 된 거죠. 이 다음 장면 한번 보시죠. 자, 풍신수길인 말이죠. 그 원래 그 바늘장사 출신입니다. 바늘장사. 원래 풍신수길이는 그 나고야의 농민의 아들인데 사실 기록상에는 농민의 아들로 나오지만은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그 농민 수준이 아니고 머슴 하인네 집 자식 정도 수준. 그러니까 평민이 아니에요. 풍신수길이는 신분이 굉장히 아주 최하입니다. 최하인데 풍신수기 엄마가 또 그 재혼을 하거든요. 재혼하는데 그 상대가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그러니까 시체말로 절름발이한테 시집 보낸 거지. 갔는데 절름발이가 맨날 술 먹고 저만 때리니까 이 풍신수기가 대들거든. 그러니까 저거 갑자기 대들어봤자 조그마니까 얻어맞지. 그걸 가출해 버렸어. 가출해서 뭘 했냐면은 그 절도범이 됩니다. 절도범. 도둑질을 많이 했어요. 근데 풍신수기 별명이 그 사루거든요. 사루가 무슨 말이냐? 원숭이한테 죠, 원숭이. 남의 집 담을 잘 넘어 이름이. 이 원숭이처럼. 근데 도둑질을 많이 하고 돈을 좀 벌었어. 벌었는데 이게 뭐 도둑질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감옥 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제 직업을 바꿉니다. 그 바꾼 게 뭐냐면 바늘 장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향 땅에 바늘 목판을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엿을 헝겊으로 이렇게 하고 연목판을 두고 엿을 팔듯이 이 바늘을 목판에다 놓고 쭉 놓고 이제 들고 고향 동네에 나타난 거예요. 그 동네 사람이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세했다고. 1500년대 바늘 장사는요. 첨단 하이테크 제품을 파는 겁니다. 그렇죠? 그 우리 회장님 실감하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1963년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보면 바느질을 밤에 하다가 바늘이 잘 부러져. 그러죠? 그래서 바늘 부러진 거 지금은 일도 아닌데 그때는 그 부러진 게 아깝다고 굉장히 애통했다고. 우리나라가 1963년에 바늘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입니다. 제가 스매끼리 손톱깎이를 제일 처음으로 본 게 1968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뭐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 살았으니까 육교위를 걸어가다가 보니까 어렵죠? 웬 장사꾼이 손톱깎이를 팔고 있는데 처음 보는 물건이라.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손톱 깎는 거래. 얼마예요? 15원. 그러니까 사갖고 와서 집에 가서 손톱을 깎는데 손톱을 깎는 게 아니라 손톱을 뜯어내. 새가 나쁘니까. 새가 나빠서.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지금 40년 만에 뭐 지금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풍신수길이 시대에 1580년대에 이놈이 바늘 장사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머리가 있는 놈이에요. 근데 풍신수길이 이제 출세를 하죠. 어떻게 출세해요? 바늘 장사하다가 돈을 벌어갖고 동네 과외공부 선생한테 가서 공부를 배우죠. 유명한 학자 밑에서. 그 사람의 천거에 의해서 오다 노부나가 집에 들어가죠. 들어갔는데 뭘 들어가냐면 마당새로 들어가죠. 마당새. 빗질하러. 근데 어느 날 오다 노부나가가 출근을 하려고 대도리에 딱 섰는데 신발이 없어졌어. 신발이 추운 겨울날 이거 어떤 놈의 새끼가 내 신발을 가져갔나 라고 쳐다보고 했더니 풍신수길이라는 놈이 부엌에 있다가 톡 튀어나오면서 품속에서 신발을 꺼내서 오다 노부나가 앞에 놓는 겁니다. 그 오다 노부나가 어렵시 이놈이 천하의 지금 쇼군의 신발을 지가 말도 없이 갖고 가서 꺼내놓으니까 그래서 신발을 딱 신는데 보니까 신발 속이 따뜻한 겁니다. 날은 추운데. 그래서 이게 왜 따뜻한가? 그랬더니 주군께서 외출하실 때 발을 신발 속에 넣으면 신발이 차가우면은 불쾌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부엌에서 숯불에다가 이거 안을 데펴가지고 갖고 오는데 그나마 부엌에서부터 대돌까지 올 때 식을까봐 이걸 품속에다 넣고서 꺼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가 그때 풍신수길의 제목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그러고 나서 진급을 시키죠. 뭘 진급을 시켰냐면 견마잡이를 시켰죠. 오다 노부나의 견마잡이. 요새 애들은 한문을 잘 모르니까 경마잡이라고 그래. 경마잡이. 경마가 아니야. 견마지. 이끌 견. 견마잡이는 뭡니까?
대통령 자가용 운전수가 된 겁니다. 요새로 치면. 예?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차를 몰던 그 대통령 자가용 운전수 그 사람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 아무나 뭐 대통령 자가용 운전수 시켜주나? 그래서 대통령 자가용 운전수인 견마잡이를 하다가 이놈이 워낙 머리가 뛰어나니까 장수로 등극을 시키잖아요. 등극을 시켜.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느 날 너 사루, 이 풍신수길이는 계급이 높을 때까지도 계속 별명을 불렀습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뭐 계급을 부르지 않고 별 원숭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풍신수길이는 나중에 이제 명령하죠. 야, 시조가의 승부성을 구축해가지고 교두보를 확보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풍신수길이가 승부성에 가서 승부성 터에 가서 승부성을 만드는데 3년 만에 성 하나를 완벽하게 만들죠. 그때 풍신수길이의 이 천하의 경영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을 하나 짓는다는 건요. 63빌딩 하나 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요새로 치면. 옛날에 포크레인이 있었습니까? 무슨 부르도자가 있었습니까? 순전히 사람의 인력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러한 성을 짓는 거죠. 자, 풍신수길이가 어쨌거나 아케치 미스히데가 오야봉을 죽였지만 풍신수에 회군하죠. 히로시마에서부터 교토까지 약 한 350km 구간을 일주일 만에 주파해가지고 아케치하고 싸웠는데 아케치는 사실 싸우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왜냐하면 풍신수길이가 보통 통상적으로 히로시마에서 교토 350km를 들어오는데 보름 걸린다. 보름. 5만 명이 걸어 들어오려면. 그러니까 풍신수길이 뭐라고 했냐면 아케치 내가 15일 걸릴 거라고 생각하겠지. 천만에. 나 일주일 만에 주파한다. 그러고 계산하고 일주일 만에 주파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중간중간에 역과 참이 있는데 그 역과 참에 선발대 500명을 보내가지고 이 선발대 500명을 하여금 주먹밥 5만 개를 미리 만들게 했어. 그래서 병사들이 걸어가면서 밥을 그냥 씹어 먹으면서 계속 행군했다고.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행군했어. 그럼 사람이 어떻게 밤낮을 잠을 안 자고 일주일간 행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된다고 하면. 실제로 일주일간 주파를 해버리거든. 아케치의 군대가 15일 만에 교토까지 들어와야 될 이 풍신의 군대가 일주일 만에 주파하니까 야 벌써 어디까지 왔대. 내일이면 들어온다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나중에.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아케치도 도망을 갑니다. 아케치가 도망을 가니까 교토에서 성 밖으로 나오니까 교토의 시민들이 아케치를 잡아가지고 옷을 싹 뺏겼습니다. 그리고 알몸으로 딱 세우는 상태에서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이걸 보고 일본어로 부시가리, 무사사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케치는 오야봉을 죽인 배신자거든요. 일본인의 정서 속에는 이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죠. 우리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돌 때려 죽였어. 그래서 사실은 풍신수길은 싸우지도 않고 그냥 이 천안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오사카 성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좀 오사카 성이죠. 오사카 성 가보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몇 메타 높이인가요, 저게? 몇 층 높이 됩니까, 저거? 제가 3월 달에도 오사카 성을 갔었지만 15층 정도 높이 되죠. 15층. 1583년도에 1586년에 이게 완공을 했는데 조선 땅에 15층 높이의 빌딩이 있었어요? 없었죠?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의 국력이 이때 이미 우리보다 앞서 있었어요. 이때보다. 1580년대 우리나라 15층짜리 빌딩이 없었잖아. 통일신라 시대 때는 경주의 황룡사 9층탑이 82m짜리가 있었죠. 목탑으로서. 그러나 그 목탑은 지금도 재건이 안 되죠. 안 되는데 이 당시에 이걸 졌다고. 이게 일본에서 가장 큰 성이죠.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현재 있는 오사카 성은 도쿠가 이에야스가 이 성을 불지르고 나서 다시 지은 겁니다. 다시 졌어. 얘가 원래 풍신수길이가 진 거는 현재 지금 있는 성의 4배 규모였어. 4배. 4배 규모라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보다 4배가 더 커. 그러면 이거를 졌는데 이거 딱 3년 만에 짓거든요. 여기 이제 건축을 하시니까 나중에 와서 꼭 한번 여기 들어가서 보세요. 이게 3년 만에 과연 포크레인 없이 브로더도 없이 질 수 있는 건물인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3년을 못 져. 이 사람 그 기계 갖고 오자면 못 준다. 15층짜리를. 그런데 어떻게 3년 만에 졌냐. 얘 원칙이 딱 하나 있었어요. 전국에 있는 지방 성주들한테 다 미션을 주거든요. 너는 석재만 조달해라. 너는 나무를 조달해라. 넌 기아장 만들어라. 그러고 다 주죠. 그래서 주고 난 다음에 원칙이 딱 하나죠. 신상필벌. 이 성을 짓는데 일을 잘한 놈에겐 상을 왕창 준다. 못한 놈 무조건 죽여. 걸리면 사형이야, 그건. 아주 간단해. 이게 있죠. 그 유능한 지휘관은요. 이 통치 이념이 간단해. 이건이 봐. 경청. 딱 그거잖아요. 이건 인재제일. 딱 그래 간단해. 이게 복잡하게 이렇게 슬로건이 복잡한 회사는 그 망조돈 했어요. 그래서 회장의 생각이 머리가 이 정리가 안 된 거라고. 간단해야 돼, 간단해야 돼. 신상필벌 딱 그건 끝이야. 그래가지고 신상필벌인데 어떻게 실천했냐. 일 잘했어. 불렀어. 불러갖고 얼마 줬냐면
현찰로 600억 줬습니다. 요새는 좀 하루 저녁에 풍신수길이가 5조 원어치 황금을 쌓아놓고 있었어요. 일본이 금이 많은 나라입니다. 황금 5조 원 딱 쌓아놓고 지방성주 누가 이번에 1차 놀러와. 현찰 딱 600억. 제가 환산해봤어요. 600억 주더라고 600억. 이건희가 제일 많이 준 게 80억밖에 안 줬거든. 이건희가 뭐 통이 큰 척 해봐야 80억 줬는데 600억 딱. 그 현찰로 600억 딱 꽂아주니까 잘못 걸려서 죽는 거보다 열심히 하고 상타는 게 낫잖아요. 이게 3년 만에 져버린다고 이거를. 지금도 이 성이 일본 최대 성 아닙니까? 최대 성이고 난공불락의 성이죠. 그래서 오사카 성을 가장 크게 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원래 출신 성분이 수준이 낮기 때문에 워낙 비천한 출신이니까 자기가 과실하려고 일보다 크게 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보다 크거든. 나중에 도쿠가이에야스가 뭐 있는 성 다 그거 다 상대가 안 돼. 자 그렇게 해서 얘가 이제 성을 만들었습니다. 자 성을 졌으면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죠. 이 성이라는 건 관청입니다. 이게 이 뒤에 부속 건물이 무지하게 많아요. 부속 건물이 무지하게 많다고. 자 성을 졌어. 지면 이 안에 근무하는 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성이 불타던 날 정확하게 1615년 9월 달에 이 성이 불타는데 도쿠가이에야스 때문에 이 불탄 날 안에 이 성에 여자가 11,100명 있었대. 여자만 11,100명. 그래서 도쿠가이에야스군 86,000, 그다음에 풍신수길은 42,000이 전쟁을 하더니 오사카 시내에서 그 전쟁하는 장면을 보면 어마어마하죠. 말이 12만 군대지 12만이 오사카 시내에서 전쟁을 한다는 건요. 이 성에 있는 여자들이 이 꼭대기 이 창을 통해서 그 전쟁하는 걸 갖다가 거의 생방송을 보고 있는 거죠. 막 칼로 찔러 죽이고 이게 어떤 영화도 당할 수가 없어요. 영화도 엑스트라 12만 명씩 동원했고 영화 못 찍잖아요. 그 여자들이 풍신의 군대가 싸워서 이겨주기를 바라면서 울면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고 그러거든. 그런데 결국 풍신이 다치잖아요. 져가지고 이 성이 불타버리는데 여자만 11,100명 있었으니까 여자 빼놓고 남자는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몇만 명 있었다는 얘기지 안에. 그러면 이 성에 있는 근무자들을 매개 살리려면 막대한 시장이 형성돼야 됩니다. 막대한 물자가 필요해. 의식주와. 다음 장면 하나 볼까요? 자, 이때 풍신수길이가 이제 자 이게 내가 성은 잘 졌고 밑에 있는 놈들이 한 5만 명 되는데 이걸 매개 살려야 되는데 얘만 매개 살리는 게 아니지. 일본 전국에는 당시 266개의 성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본래 266개의 성으로 구성됐나? 성주가 266명이야. 그래갖고 천하를 통일했어. 했는데 문제는 266명의 지방 성주가 무조건 풍신수길에게 아이고 하파 제가 무조건 지금부터 하파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그중에 40%는 일본말로 토자마 다이메라고 그래서 야 원숭이 사로 이놈의 새끼 내가 너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데 너 혼자 걸리면 죽는다. 이 새끼 너 뭐 이 개 백정 출신에 야 나는 우리 집은 원래 그래도 아버지부터 대대로 쇼군 성주인데 너는 새끼 농사꾼도 못 되는 놈이 어떻게 재수가 좋아가지고 오다 노부나가 밑에서 추세해갖고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성주가 266명의 40%, 100명이 넘는 거예요. 이 토자마 다이묘가 많아. 이 토자마 다이묘의 오야봉이 도쿠가이에야스야. 거기 그중에 대표적인 놈이. 이놈은 도쿠가이에야스는 이 대대로 그 명문 집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진짜 벌레만도 못한 신분이거든. 원래 길바닥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만났으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얘가 행차하면 진흙창에 머리를 박고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들지를 못해요. 일본의 법도상.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좋아져갖고 이게 천하를 잡으니까 이게 얘가 지금 기분이 나쁜 거지. 근데 언제 기회 보면 이제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별명이 원숭이 야그니까 이 새끼 친다는 거를 언젠가 치려는 거 안다고. 그러니까 딱 계산했어. 자, 풍신수길이가 자기가 천하 통일하고 난 다음에 자기 직할 영지에서 생산되는 쌀이 65만 가마입니다. 65만 석. 쌀 한 석이 몇 가마입니까? 쌀 한 석이 몇 가마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쌀 한 섬 이러잖아요. 한 섬 몇 가마예요? 중국하고 한국은 2가마입니다. 일본은 3가마니에요. 일본은 3가마입니다. 우리하고 틀려요. 그러면 얘가 이제 65만 석의 땅을 갖고 있었어요. 도쿠가이에야스는 54만 석에. 이게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해 통계입니다. 그럼 얘하고 차이가 말이죠. 11만 석밖에 안 나. 그러니까 비등하다 이 말이에요. 경제력이 비등비등해. 그런데 도쿠가이에야스가 어느 날 마음을 먹고 여기다가 50만 석짜리 동지를 하나 규합을 해서 100만 석을 만들어서 얘를 치면 얘가 죽어. 에?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아, 저 집은 천석군이야. 저 집은 만석군이야 그러잖아요. 천석군, 만석군이라는 게 뭡니까? 경제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 집의 경제력. 전쟁은 돈으로 하는 거죠. 돈이 없으면 전쟁이 안 돼. 회사도 봉급을 많이 주고 보너스를 많이 주고 사원 복지를 잘해줘야 회사가 팡팡 돌아가지.
봉급 짜가지고 임금 체불하 그러면 회사 돌아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00만 석을 만들어서 얘를 치면 65만 석이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풍신수가 불안한 거예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렇지 않은 이 새끼는 불안한데 삐딱한 놈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새끼 껍데기를 벗길 수 없을까? 그 껍데기를 벗기죠. 어떻게 벗겼으냐? 다음 장 봅시다. 예, 포고령 1호 계엄사령관의 명령입니다. 지방 성주 266명은 자기 영지에서 생산되는 쌀에 이달에 당장 쓸 걸 빼놓고 전부 오사카로 올려보냈다가 다시 내려간다. 포고령 1호입니다. 제2호 지방 성주들은 자기 영지에서 잡히는 생선을 소금에 염장해서 일단 오사카로 올려보냈다가 다시 내려간다. 포고령 3호 배추, 무, 홍, 당무 할 거 없이 모든 채소는 일단 오사카로 올려보냈다가 다시 내려간다. 1, 2, 3호예요. 그럼 뭐가 남어? 아무것도 안 남잖아. 쌀 빼고 생선 빼고 채소 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하냐면 소고기 먹으면 되지 이런다고. 일본 사람은 소고기를 안 먹었어요. 1868년 메이지 유신 이전에는 전부 일본이 불국가가 돼서 불교의 국가가 돼서 소고기를 먹진 않았어. 그러니까 이 세 개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다고. 그래서 포고령을 내니까 지방 성주들이 이 새끼가 아주 우리 깝대기를 벗기려고 하는구나. 알죠. 알지만 서슬이 10%는 계엄사령관의 명령이기 때문에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안 하면 바로 치는 거야. 이건 뭐 이 내전이라는 건요. 굉장히 무서운 전쟁이에요. 우리가 외침을 많이 당했죠. 928번 외침을 당했다면서요. 우리나라 한민족이. 외침과 내전은요. 외침이 더 잔인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실제로 전쟁사를 보면. 예를 들어서 몽고의 어들이 우리 쳐들어왔다. 그러면 수뇌부로부터 왕으로부터 항복을 받으면 기타의 백성을 살려줘. 왜냐? 노동력을 확보해야 되니까. 이 새끼들을 개같이 부려먹어야 돼. 노예처럼. 그래서 이 착출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민초들은 손을 안 대. 수뇌부만 왕만 잡아서 이 새끼만 딱 꼼짝 못하게 하면 아니면 죽여버리든지. 그러면 밑에는 자연빵을 움직여. 내전은 틀려. 내전은요. 일본의 내전을 보면 일본이 무슨 무서운 나라야. 이 성주와 성주들끼리 전쟁을 붙잖아요. 상대방 씨를 말려버려. 이거는 백성 다 죽여버리냐. 심지어 5살까지 죽여. 나중에 5살까지 죽인 얘기 해야 됩니다. 풍신수길이가 나중에 망할 때 보면 독과가 그러거든요. 할복해. 나 할복해. 나 할복해요. 근데 5살짜리 보고 할복하라니까 5살짜리 어떻게 할복합니까? 풍신수길이 손자가 5살이었어. 5살짜리가 말귀도 몰랐는데 어떻게 할복을 하냐고. 할복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미시마 유교가 할복하려고 실패했거든.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이 새끼 억지로 죽은 놈이야. 그러면 억지로 죽었어. 여기서 또 찔러가지고 밑으로 5cm 거서 여기서 창자를 40cm를 당겨야 되거든. 이거 할복을 하려면 보디빌딩 2년 정도 해야 할복이 가능합니다. 정말이에요. 체력이 좋아야 할복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마 육교라는 놈이 할복하려고 보디빌딩 학원 이게 댕했다니까. 근데 결국 못 죽잖아요. 근데 못 죽었어 그님이. 근데 그것도 결국은 피를 많이 쏟는 바람에 할복이 안 되고 피를 많이 쏟아갖고 혈압이 떨어져 죽은 거거든. 5살짜리 보고 할복하라 그러면 5살짜리가 할복이 뭔 줄 알아. 그러니까 모가지 딱 잡고 치잖아요. 리본도 쳐갖고 성에다 딱 걸어버렸거든. 일본들이 그렇게 잔인한 놈들이거든. 그래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지방의 성주들이 저 원숭이 저 새끼 미친놈 같으니까 괜히 그 미친 개한테 불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보내라. 보내갖고 이제 쌀이 다 올라왔어. 자 올라와서 그 다음 점. 일본 전국에서 2,720만 석 세가마를 곱해야 되니까 8,100만 가마이 됩니다. 8,100만 가마이 중에서 자기 성주 영주에서 쓸 거 빼고 몇천 가마니가 오사카를 향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 조운이 발달한 나라거든. 이 배항로가 발달한 나라죠. 배에서 지방 성주로 올라오는 거야. 올라와서 오사카에 갑자기 쌀이 몇천만 가마니까 들이닥치니까 창고가 얼마나 많아야 되겠습니까? 창고가 많아졌죠. 창고가 문제가 아니지. 이 쌀 장사를, 이 배추 장사를 누군가 해야 되는데 이게 쌀 배추 양이 웬만큼 돼야지 이게 아무한테나 맡기지. 에? 그게 웬만한 사람한테 안 되죠. 그래서 풍신수길이가 일본 전국에서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조사해봐라. 조사했더니 뭐 하냐면 교토에 있는 후시미 상인이 장사에 관해서는 챔피언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후시미 상인들이 뭘 했냐면 원래 이 사람들은 일본 천황가에 비단옷서부터 옷은 몽땅 다 납품한 사람이에요. 뭐 빤스 버선까지 다. 옛날에 뭐 빤스가 없어 훈도시가 있었겠지만은 이 옷장사라서 유명하거든. 지금도 유명해요. 지금도 이 후시미 상인은 비단옷, 기모노를 만드는 그 동네를 유명합니다. 이 사람들을 집단 유입시켜요. 오사카 성 밑으로.
장사권을 대량으로 이주시켜본다고. 오늘날 이제 그 교토로 가시면요. 이 바로 후시미 상인의 후예가 그 후손, 그들의 정신을, 장사의 혼맥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교세라 무라타자였어요. 교세라 들어보셨죠? 우리 회장님 뭐 책 여기서 권장하신 카르마 경영 쓴 카르마 경영이면 교세라는 지금 요번에 그 잘 항공 재팬 에어라인이 지금 망했잖아요. 망해가지고 지금 전체 주식이 주당 1엔입니다. 1엔. 재팬 에어라인 주식이 1엔이야. 1엔인데 구원투수 들어갔잖아요. 지금 교세라의 이나모리 가스오 회장이 구원투수 들어갔어요. 현재 이 교세라 회장 이나모리 가스오가 살아있는 경영의 신이죠. 일본엔 죽은 경영의 신이 3명 있어요. 하나는 누구냐면 마사시타 고노스케, 파나소닉 그룹. 두 번째가 소니를 창업한 이부카 마사로. 세 번째가 혼다 자동차를 창업한 혼다 소이치로. 이 세 사람이 일본 경영의 3대 신이죠. 얘들은 다 죽었잖아. 죽고 현재 살아있는 신이 이놈이라고. 교세라의 이나모리 가스오. 지금 82세죠. 제가 2월달에 만났어요. 이나모리 가스오. 교세라 가가지고. 이 이나모리 가스오 회장님이 정말 세계적인 경영자지. 세계적인 경영자입니다. 이 교세라에 갖고 있는 기술은요.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교세라를 가갖고 그 교세라로부터 브리핑을 받는데 우리 그 같이 간 사장님들의 교세라의 기술을 듣고 우리가 이거 30년 안에 이거 도저히 못 따라간다. 이 기술은 30년 안에 한국이. 그러니까 한국이 좀 잘난 척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잘난 척 수준이거든. 솔직히 얘기하면 삼성전자 말이에요. 완전히 껍데기만 있는 회사인데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교세라가 말이에요. 뭘로 유명합니까? 뭘로 유명해? 세라믹 필터죠? 세라믹 필터.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최소한도 교세라의 부품을 호주머니에 다 하나씩 다 갖고 계시거든. 한 분도 빼려. 열애가 없어요. 열애가. 거기는 열애가 없어. 근데 몰라. 교세라가 뭐 하는 회사인지. 무라타 제약소라고 있어요. 또 뒤에 가면. 여기 있네. 이 무라타 제약소 부품도 다 하나씩 다 갖고 계셔. 호주머니에 현재. 근데 몰라. 상하이 푸동공항 간 말이에요. 카트 딱 보면 거기 뭐라고 썼어? MURATA. 무라타라고 썼어요. 프랑스 샤르르 드골 공항은 뭐라고 썼어? SAMSUNG. 이렇게 썼어. 이게 카트 삼성이야. 샤르르 드골 공항. 프랑스. 근데 상하이는 무라타라고 쓰거든. 근데 무라타가 어느 회사인지 모른다. 휴대폰 잠깐 빌려주시오. 이게 제 휴대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액정화면은 누가 만들냐면 액정화면. 삼성이 만들죠. LG나 삼성. 이거는요 LCD 그냥 쪼개면 돼. 쪼개서 갖다 붙이면 돼. 이게 뭐 저희 집에서 이 휴대폰을 부품을 우리가 만들고 있을 때 잘 알아요. 이거는 갖다 붙이면 돼. 그럼 두 번째 모뎀이 있어야 통신이 됩니다. 모뎀 어느 할 겁니까? 미국 퀄컴이죠. 미국 퀄컴. 전 세계 독과점 100%. 미국 퀄컴. 100%.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휴대폰을 생산하면서 미국 퀄컴의 모뎀을 갖다 쓰고 있는데 휴대폰 생산하면서 지금까지 퀄컴에 갖다 준 돈이 로얄티 3조 원이 넘었습니다. 2009년 말 현재 3조 돌파해버렸어. 부분과 별도예요. 로얄티만.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띵띵띵띵띵 눌렀어. 누르면 이 번호를 모아서 모뎀으로 보내주면 모뎀이 이 전파를 기지국으로 발사해 줍니다. 예? 이 번호를 취합하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010-3330-5823 딱 누르면 취합해가지고 모뎀으로 보내주면서 동시에 LCD 창에 번호를 띄우죠. 이 기능이 구동 드라이브 칩인데 구동 드라이브 칩인데 이 칩이 무라타 제약소에서 만듭니다. 교세라하고. 전 세계 독과점 100%예요.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돼. 니치아라는 일본의 회사가 있어. 이 세 회사가 독과점 100%. LG전자의 부회장하는 남영 씨가 저한테 이래.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솔직히 얘기해보라고 했어. 솔직히 얘기하면 LG의 휴대폰은 한 대 팔으면 40%는 일본에 보내야 되고 돈, 40%는 미국에 보내야 되고 15%는 한국 중소기업한테 보내고 나머지 5%만 우리가 먹는 거다. 이게 한국 휴대폰의 현실이에요. 40% 판매가의 40% 일본 가야 돼. 왜냐면 부품의 핵심 부품 20%가 다 일제니까. 나머지 40%는 미국 가야 돼. 모뎀 미국의 퀄컴에 갖다 줘야 되고 기타 부품 줘야 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먹는 돈은 15%밖에 안 써. 그러니까 삼성하고 LG는 휴대폰을 생산해서 팔면 팔수록 일본 애들하고 미국 애들 좋은 일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야. 중소기업이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외제를 사다 쓸 수밖에 없어. 그럼 이 휴대폰만 그러냐? 현대차가 만든 제네시스는 부품의 60%가 일제. 제네시스 부품이 60% 일제라고. 그럼 반도체는 안 그러냐 그럼? 반도체를 만드는 웨이퍼 가공장비의 거의 60% 이상이 일본이냐 네덜란드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뿐이 아니라고. 그게뿐이 아니야. 지금 작년에 말이야. 2009년에 우리가 대일 무역 적자가 350억 달러 났어. 부품에서만. 그런데 휴대폰을 삼성이 더 많이 만들어 팔면 팔수록
수입을 더 많이 해야 돼. 예? 작년에 삼성이 2억 1천만 대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3억 대 한다 이게 3억 대. 그 일본에서 수입 더 많이 해야 돼. 이걸 만드는 애들이 바로 교토나 무라타자였어요. 이 교토에 지금 두는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어. 얘들이 세계 1위에 세계 1위. 이게 아시아 1위도 아니야. 일본 1위도 아니야. 세계 1위. 이게 바로 교토의 기업이에요. 교토에는 그러한 기업이 32개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전산 이야기라는 책이 얼마 전에 나왔죠. 일본전산도 그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시마즈 제작소. 얼마 전에 노벨상 탄 주임연구원이 노벨상 탔다고 10년 전에 뭐 난리 난 회사. 그게 교토에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닌텐도 교토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못 들어보시겠지만 호리바 제작소, 옴넌, 니치콘 다 교토에 있어. 그래서 저희가 일본 상도 탐방단이 그 회사 다 가거든요. 좀 그 새끼들 좀 베끼려고. 잘 안 베껴지지. 되게 쉽게 베끼면. 저렇게 해서 후시미 상인을 일단 집단 이주시켰어요. 두 번째, 오미 상인을 집단 이주시킵니다. 이 오미 상인. 이 오미 상인이 요 사람이요. 조롱일 쓰고 삿갓을 쓰고 여기 지금 봉을 메고 여기 위에 뭐 하나 달고 밑에 달았죠? 위에 있는 건 모기장이고 밑에 있는 건 약입니다. 저렇게 걸어서 모기장하고 약을 팔러 이 사람은 북쪽 북해도로 가고 이 사람은 남쪽 큐슈로 걸어서 갑니다. 가서 현재 가가지고 모기장을 팔죠. 약도 팔고. 일본은 말이에요. 우리가 5월 말 6월 초도 되면은 일본 뇌염 발생 신문에 딱 냅니다. 뉴스. 근데 앞에 꼭 일본이란 말이 꼭 붙어. 뇌염 앞에. 예? 한국 뇌염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없잖아. 중국 뇌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없잖아. 일본 뇌염. 꼭 일본자가 붙는다고. 왜 그러냐? 일본이 그만큼 모기가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일본 가면 대도시에 가면 모기는커녕 팔이 한 마리도 없거든. 그런데 일본 시골을 한번 가보세요. 시골에 가서 대나무 숲 속에 제가 10분 들어갔다 나오면 제가 현찰로 100만 원 드릴게요. 제가 5분 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 곰보딱지로 나왔어요. 근데 시골 갔다가 뭐 옛날에 무슨 저 1000년 전에 신라에서 망명한 무슨 왕자 무덤 찾으러 갔다가 뭣도 모르고 대나무 숲 들어갔고 그거 두리번거리고 있다가 보니까 나중에 완전 곰보딱지. 모기가 많아도 그렇게. 그리고 옷을 막 뚫어 다 거기는. 그래서 일본이 말이에요. 뇌염이 많아. 뇌염이 많으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모기장을 이렇게 팔아다녀. 이게 1600년대부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기장을 이렇게 팔아다녔어요. 근데 모기장 값이 지금이 아무튼 별게 아니지만 옛날에 이게 비쌌고 그 다음에는 학질 뇌염에 많이 걸리니까 약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오음이라는 데가 이 교토 바로 옆에 있는 그 비파오라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이 비파오가 서울시에 딱 절반만 한데 이 비파오 주변에 살던 상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약을 만들어 팔면 약은 양이 조금이어도 값이 비싸잖아. 고가잖아. 스위스가 약이 발달한 이유가 등산짐을 지고 알프 산맥을 넘어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데 비싼 물건을 갖다 팔아야 되니까 시계나 약 같은 이렇게 작으면서 비싼 물건을 스위스가 만드는 거 아니야. 얘들 마찬가지거든. 얘들도 약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머리 내다 파는 거야. 이 비싸. 그런데 이제 이놈들이 이제 시골 가가지고 큐슈에 가보니까 이게 모기가 난리가 났어. 약 장사 잘 되는 거야. 잘 되는데 갈 때는 걸어서 가지만 얘가 이제 북해도 갔다가 얘는 큐슈 갔다가 서로 남으로 북으로 1000km씩 떨어져서 갔다가 2달 만에 만나가지고 야 북해도에서 어떠냐? 거기는 모기가 없다. 지금 너무 냉해가 들어서 지금 뭐 거기 그 내연거리고 너무 없다. 그 큐슈는 어떠냐? 큐슈는 거기는 지금 난리다 지금 모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북해도로 가져갈 물량을 전부 큐슈 다 돌리자. 그때부터 배 뛰게 들어가. 배로 들어가는 거야. 정보를 딱 교환해서.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일본 전국을 다닙니다. 걸어서 행상으로. 예? 그래가지고 정보를 딱 2달 만에 고향에 딱 만나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지금 공급과 수요가 필요하다는 것을 딱 회의를 해. 회의한 다음에 거기서 뽐빠이를 딱 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배를 보내. 배를 보내서 그때 현찰을 걷는 거예요. 걷는데 문제는 시골의 농민이 말이에요. 돈이 없어. 자, 애는 지금 학질에 걸려 죽어가는 판인데 약이 비싸니까 돈이 없어. 그래서 얘네들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합시다. 일단 3월 달에 4월 달에 미나리를 잘랐을 때 이 약값의 10분의 1을 주십시오. 5월 달에 열무를 냈을 때 약값의 10분의 2를 주십시오. 여름에 8월 15일 날 오봉 때 쌀을 추수했을 때 10분의 5를 주십시오. 가을에 무를 낼 때 10분의 3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할부를 해버렸어요. 1637년에 세계 최초로 할부를 맺는 놈이에요. 이놈들이. 세계 최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부를 만들고 나서 세계 최초로 복식부기를 씁니다. 복식부기, 사계치부법. 예? 게다가 이 동네를 가가지고 이 새끼들 복식부기법이 개성상인이 쓰던 거랑 똑같아 뭐. 그리고 난데없이 1600년대에 이 복식부기를 쓰거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야 너도 어디서 배운 거야? 원조가 어디야? 그랬더니 안 가르쳐줘. 근데 나중에 알았어. 개성상인이 고려가 망하고 일로 대략 이주를 했습니다. 이 집 문서를 내가 지금 찾느라고 요새 4월 달에 가서 또 문서 찾으러 또 갑니다.
개성상인으로 넘어왔다는 거야, 일로. 한반도에서는 개성상인이 소멸했죠. 이성계가 들어서면서 고려란 나라 망했어. 그리고 이 장사를 갖다가 억제하는 정책을 쓰니까 개성상인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동네 출신의 유명한 그 기업가가 저한테 그걸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한반도에서 고향인 조상들이 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당신 시가 현립대학 가서 그 문서가 있으니까 나가이 가문의 문서를 조사해보라고 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요 사람들이 어쨌거나 뭐 개성상인은 나중에 조사하면 되고 얘들이 이 모기장을 팔아가지고 이제 돈을 벌었는데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은 풍신수일이가 오사카 성 밑으로 집단 이주시켰죠. 장사의 천재야. 장사의 천재. 얘들은요 지금도 동경의 아키하바라에 가서 전자제품을 살 때 오미 사투리를 딱 쓰잖아요. 아키하바라 상인한테 오미 사투리. 그러면 아키하바라 상인이 쫄아. 이건 장사꾼의 선수 중에 선수가 왔기 때문에. 근데 역시 예상대로 깎는데 더 선수야. 이렇게 딱 이런 걸 뭘 하나 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딱 이거 얼마요? 아니 만원입니다. 아 그래? 쫙 360도 회전시켜. 근데 불빛에 딱 비춰봐. 여기 지금 기스가 갔는데 그때부터 트집을 잡는 거예요. 트집을 잡아가지고 결국 물건을 값을 깎아. 하자를 잡아가지고. 그게 오미상이냐. 그러니까 오미상인이 아키하바라에 나타나서 오미 사투를 딱 쓰면 아키하바라 상인이 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독한 놈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오사카 성 밑으로 집단 유지시켰지만은 지금도 오미 상인이 여전히 전통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든 회사가 뭐냐? 400년 동안 약 팔고 모기장 팔아서 도요타 자동차. 얘네들이 도요타 자동차 만든 거예요. 나고야에 가 있는데 나고야가 아니라 원래 오미에서 출발했어요. 도요타 자동차를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도요타 자동차 만든 게 아니야. 일본 생명보험이라고 써. 일본 생명보험. 자산 3,950조 원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행이 자산이 260조거든요. 260조인 국민은행이 12배 커. 일본 생명보험. 세계 2등이죠. 얘들이 만들었어. 그 다음에 이토주 상사라고 있습니다. 일본 무역상사 이토주. 도메인이라고 있어. 이토주 도메인이 일본 10대 무역상사들한테 얘들이 만들었어. 그 다음에 세이부 철도라고 있어. 야구에 세이부 라이온스 야구팀이 있는데 얘들이 만들었어. 이렇게 일본의 대기업들을 무수히 탄생시켰죠. 이놈들이. 저렇게 모기장 팔아가지고. 자, 그 다음 장면. 그 다음에 일본은 말이죠. 약이 발달한 나라야. 일본은 내전이 많으니까 찌르고 죽이고 이게 많아. 그래서 찌르고 죽이는 약만 발달한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가서 전날 술을 많이 먹으니까 그 아침에 일어나갖고 1,800엔짜리 윤케리하고 한 병 딱 먹으면 죽은 놈도 벌떡 일어나. 한 병 딱 먹으면요. 약발 확 받아 진짜. 이 우리나라 약발 제일 나쁜 나라가 한국이야. 정말 약발 안 받아요. 제가 이 호주에 가서 한 4년 살면서 술 먹고 그 다음에 호주에도 약 딱 먹어보면요. 약발 좋아요. 원료를 안 속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 놈들이 원료 무조건 속여 내가 볼 때. 약발이 안 받는다니까 이거는. 술 먹고 술이 안 깨. 근데 이 히라노가 말이죠. 이 히라노 상인이 약장사로 유명한데 얘들이 뭘 만들었냐면 기응환이라는 약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 기응환. 기응환이 이거 중국제가 아니에요. 얘들이 만든 애들. 히라노가. 어렸을 때 애들 깜짝깜짝 놀라면 그게 일정 때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이게 뭐 중국 애들이 이걸 만들어 파는 줄 아는데 얘들이 만든 거야. 히라노 약장사. 일본은요. 제약 산업이 세계 2등입니다. 현재. 제약도. 일본의 다케다 약품이라는 제약회사인데 오사카에 다케다가 1년 매출이 13조 원이거든요. 한국 제약산업 전체 1년 매출이 13조 원이야. 한국 제약산업 전체.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다고 한국. 다케다 약품 혼자 하는 만큼 좀 하고 앉았으니까 뭐 유한양행 뭐 해봐야 안 된다니까. 제약 쪽은 문제가 많았지. 뭐 제네릭이라서 우리나라 베끼는 것만 잘하지 신약 개발을 못해요. 신약 개발을. 일본어는 신약 개발 팍팍 하대고. 자, 히라노 상인 너들도 집단 이주해라. 오사카 성부터 다 이주시켰어요. 그 다음에 사카이 상인입니다. 예, 사카이 상인은 총장사로 유명한데 이 조총을 얘들이 만들었어요. 조총. 원래 이 포르투갈 애들이 갖고 왔지만은 이 카피를 바로 해버려가지고 일본 애들이 대가리 좋은 놈들이거든. 걔들이 왜 대가리 왜 좋은 줄 아세요? 일본 애들이? 일본 애들이 대가리 좋은 거는 걔들이 원래 백제 전라도에서 살던 사람하고 가야 경상도에 살던 놈들이 딱 대량으로 건너가갖고 거기에 국가를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이라고 그놈들이. 그러니까 머리가 좋지 그렇지 않으면 머리가 좋을 리가 있어. 나 일본 가서 일본 애들 절대 미안 안 해요. 요새는. 나 일본 가서 술 먹으면서 옛날에는 마음에 안 들면 막 때리고 좁혀고 그랬는데 요새 안 그래. 요새는 아이 잘하고 있어. 더 잘해. 대신 본국의 은혜를 갚아야 돼. 뭐 독도 달라. 내 독도 달라 그래. 독도 달라고 자꾸 그래. 가져가라. 아이 우리도 이제 성가시 죽겠다고 맨날
그 사법재판소가 뭐 자꾸 가려고 그러는데 가면 지거든요. 가면 져요. 이 독도 문제 갖고 국제사법재판소 가면 진다고. 내가 스타디 해봤어. 문서가 없어 우리가. 그거 받았다는 문서가 없어요. 안용보이가 갔는데 안용보이 가서 받은 문서가 없어. 구두로만 받았어. 문서 자체가 없으니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문서 갖고 들어가서 싸우는 게 재판소인데 거의 진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해야 되는데 독도 그럼 가져가고 대신 우리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백제하고 가야가 일본을 건국했으니까 알고 보니까 일본 전체가 우리나라 거더라. 그건 통째로 달라. 독도만 가져가라, 독도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본 서기와 고서기 두 가지를 문서로 제출해서 일본 서기에 보면 우리 백제의 형님들이 건너가고 땅을 개척한 얘기 다 나오거든요, 거기에.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개척해서 백제의 어떤 형이 개척했으니까 우리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신찬성시록 세 가지 갖고 들어가서 따지면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거나 이 사카이 상인이 이 총을 이제 만들었는데 바로 이 총이 이제 임진왜란 때 일본 애들이 들고 들어온 거죠. 들고 들어왔는데 이 사카이는 요새 오사카 바로 옆에가 사카이거든요. 오사카 붙어 있어요. 이 사카이는 뭘로 유명하냐면 난폭운전으로 유명해. 난폭운전. 그래서 트럭에 사카이하고 옆에 000 난파 딱 붙으면 얼른 피해야 돼. 죽어 걸리면. 난폭운전. 근데 왜 난폭하냐? 이 새끼들 총장사를 하던 놈들이 난폭한 거야. 이 새끼들 총을 만들어 팔는 거야. 그래서 이놈들이 임진왜란 때 이 총 갖고 일본에 들어왔는데 부산서부터 서울까지 들어오는데 28일 걸렸거든요. 28일 걸렸어. 그 대병력이 들어오는데. 걸어 들어와도 28일이면 와. 근데 총 전쟁 하나도 안 한 거야. 우리나라는 저항선이 없어. 저항하면 어떻게 28일 만에 들어옵니까? 저항했지. 부산에서 한 번 하고 울주선성 한 번 하고 신립장군이 충주 탕금대에서 한 번 했지. 근데 탕금대에서 배수해진 지구 쌓았잖아요. ROTC 장교 혹시 있어요? 전 장교 출신이지만 총을 들고 온 놈 앞에서 칼을 들고 배수해진 쳤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 죽었다는 얘기. 죽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게 이 병법 자체가 무지하게 얼빵한 거라 내가 볼 때는. 거기서 임꺽정이가 가르쳐준 게릴라전을 했어야 되는데 게릴라전을 했어야지. 그러면 보통 당분간 교란을 시킬 수 있어요. 어쨌거나 이 총을 들고 들어와서 이제 이놈들이. 근데 이 총장사를 어쨌든 이놈들도 장사꾼의 천재니까 저 오사카 성 밑으로 집단 이주시켰어요. 자, 네 상인들이 오사카 성 밑으로 집단 이주했습니다. 걔들에게 천하의 상권을 모두 다 줍니다. 다 줘서 풍신수길이가 야 너들은 쌀장사, 배추장사, 생선장사 너들이 하는데 대신 세금만 잘 바쳐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자 명령을 받아서 이놈들이 장사를 찾습니다. 돌아야 되는데 여기서 야, 조금 앞에 검은 게 동영상이거든요. 자 그렇다 치고 자 이렇게 해서 풍신수길이가 천하를 이제 경영을 하죠. 저 오사카 성이 완성된 게 1586년인데 풍신수길이가 오사카 성을 완성해놓고 임진왜란을 일으키잖아요. 전쟁을 일으키죠. 한반도를 먹으려고. 근데 임진왜란을 일으킨 목적을 우리 국사교과에서 잘못 배웠어. 우리나라 국사교사 정말 뜯어고 쳐야 돼. 이 머리가 얼빠한 새끼들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임진왜란을 일으킨 목적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취직전쟁. 취직전쟁. 왜냐하면 일본 전국을 266명의 성주들을 통폐합하는 과정이 생겼다고. 마음에 안 들면 죽이는 거예요. 죽이지. 풍신수길이 마음에 안 들면 말을 까니까 그 새끼 끝까지 저항한 놈도 있다고. 저거 말 번을 아주 날려버리는 거거든. 날리고 새를 총독 하나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40%가 자기한테 저항했단 말이에요. 저항하면 딱 풍신수길이가 기반을 딱 잡고 나서 다 죽여버려. 다 날려버려. 날리는데 날리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한 마을 성 5만 명, 10만 명 다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 사무라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조금 우리는 진정으로 항복하겠다. 그런 놈은 뭘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안 먹여 살리면 그 새끼 어떡할까? 닌자 돼 가지고 풍신수길이 죽으러 자격으로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놈들, 이런 떠돌이 무사가 너무 많으니까 국내 정세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이 새끼들을 한반도를 먹으면 일자리 몇 개 생겨? 5만 개. 조선 총독부가 생기면서 일자리가 5만 개가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 총독부 안에 관리가 몇 명이에요? 지방에 가면은 서울시청, 거기 공무원 또 몇 명이야? 경기도청, 공무원 또 있어. 충북도청, 충남도청, 부산도청. 무지하게 많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 5만 개 생겨. 그것만 생기는 게 아니야. 식사은행 들어왔지. 무슨 뭐 농지 계량조합 들어오지. 많이 들어오니까 이 떠돌이 부사들에게 조선을 먹고 그놈들한테 한 자리씩 주면 불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취직전쟁. 두 번째는 불만 세력의 청소.
여기에 자기한테 협력한 장수도 있고 협력 안 한 놈도 있어.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임진왜란 때 들어온 이 선봉대를 분석해보면 1번대부터 9번대까지 있거든요. 이 선봉이. 나머지 세 개 부대는 별동 지원부대가 있어요. 1번대 선봉에 누가 섰냐면 고니시 유키나카가 서. 1번대. 이거 국사교과서에서 배운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학교 입시 때문에. 고니시 유키나카라는 이름이 나와. 그 이름이 1번 선봉대거든. 2번 선봉대 가토기요마사야. 다 우리 국사교과서 다 나오는. 고니시 유키나카는요. 바로 이 총장사집 아들인데 사카이의 총장사의 아들이에요. 풍신수길이 편이었어. 근데 풍신수길이가 조선을 친다고 그러니까 반대. 끝까지 반대. 이건 명분도 없는 전쟁이고 지금 내체 힘을 써야 되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냐. 그러니까 풍신수길이 하는 거야. 이 새끼 모르는 소리 하냐. 너 시킨 대로 해. 끝까지 저항하거든. 왜냐면 풍신수길이는 이게 지금 가만히 내버려두면 불만 세력이 많아서 일본이 다시 내전 상태로 들어간다고. 내전.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불만 세력을 조선으로 보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위태롭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고니시 유키나카가 자꾸 반대하니까 말이야. 이 새끼 너 안 돼. 선봉대 나가. 1번. 1번으로 내버려. 1번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제발 나가서 싸우다가 죽으면 아주 고맙고 아주 고맙고 다행히 살아 돌아오면 그래도 한반도는 네가 다 평정했다는 얘기는 네가 살았다는 얘기는 한반도는 다 먹었다는 얘기니까 그건 더 고맙고. 그래서 2번대는 갓도기요마사거든. 이것도 끝까지 자기한테 삐딱하게 나온 놈이거든. 2번대 들어가. 그래갖고 걔들이 하나도 안 죽었어. 근데 이 새끼들 문제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했거든요. 전쟁을 했는데 갓도기요마사 같은 경우는 아주 지켜서 너무 지켜가지고 풍신수길이가 한반도를 먹었다 치자. 그럼 그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그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 시나리오 이름이 팔도 분할령이에요. 그 팔도 분할령을 보면 한경북도는 갓도기요마사한테 줬어. 이게 먹었을 경우에. 그 얘기는 뭐냐. 갓도기요마사가 한경북도 총독이 되면 걔는 그때부터 청나라하고 러시아를 상대해야 돼. 그래서 걔 더 골치 아파져 걔는 한마디로. 또 한 번 더 죽으라 이거야. 요번에 안 죽으면 두 번째 가서 꼭 죽어달라.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작전을 쓴 놈이 풍신수길이거든. 그래서 그 임진왜란을 그렇게 일으켰는데 결국은 임진왜란 때 사실은 그 전쟁이 2달에서 석 달이면 끝난다고 그랬더니 풍신수길 입장에서는 조선이 별게 없거든. 이게 완전히 그냥 무주공산이거든. 뭐 병력도 없고. 그러니까 석 달에 끝내야 될 전쟁인데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이게 도처에서 민병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저항설이 도처에서 산발적으로 생기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이순신 장군이 또 나타나잖아. 그러면서 그냥 나중에는 백의종군 했잖아요. 백의종군. 야 무보수 CEO로 뛰겠다고 막 나오니까 난 돈 안 받고 내가 그냥 무보수로 뛸게. 백의종군이 무보수 CEO 아닙니까? 근데 이순신 장군 와가지고 다 죽어야 될 놈이 전하 저에게는 아직도 13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햇소리를 하면서 나와가지고 140척 깨트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풍신수길 입장에서는 돌아버리지. 왜냐하면 이게 전항복을 받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도 자꾸. 아니 이게 무슨 5대5도 아니고 10대5도 아니고 무슨 140대 13인데 거기서 그냥 전멸당했다고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풍신수길이가 이 원래 그 위궤양이 심했거든요. 위궤양이 심해서 일본의 오사카 의과대학 교수들이 그 다 분석을 했어요. 풍신수길의 그 신체를 좀 분석을 했더니 위궤양이 너무 심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나타나갖고 스트레스 무지하게 주니까 위암이 됐어 이게. 그 위암으로 사망하거든. 전에는 매독으로 죽었다고 우리가 그 평가를 받았는데 최근에 보고서에 위암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 위암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순신 장군이야.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사실 풍신수길이 죽인 거지. 한반도에 앉아갖고. 굉장히 훌륭한 장군이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요 어느 정도 훌륭하냐면 러일 전쟁 때도 보면 일본의 그 러일 전쟁 그 해군 사령관이 도고 헤이하치로잖아요. 도고 헤이하치로가 러시아 함대, 발틱 함대를 이제 대마도 앞에서 한번 붙어야 되는데 자기가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라 이게 충무 통영에 와가지고 제승당에 와요. 아까 이순신 장군한테 제사를 지내주거든. 이거 거짓말 아니야. 싫어해. 제사를 지내주면서 장군님 저한테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제사를 지내준다고. 그러니까 이 새끼 지혜와 용기를 받은 것 같아. 가가지고 대마도를 갔어. 가갖고 이 세계 최강의 발틱 함대를 맞아가지고 일본 함대가 전 세계 누구도 일본 함대가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이긴다는 거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확률적으로 제로의 전쟁이라고 그랬거든. 그랬는데 이순신 장군이 가르쳐준 하객진을 딱 펼치잖아 거기서. 이 일본 해군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싸갖고 끌고 들어와가지고 대마도 가면요. 상대마가 있고 하대마가 있어요. 대마도 섬에 가보셨겠지만 이 상대마 하대마 사이가 개미 허리처럼 짤록하거든. 50m. 거기가 세키간 이
해협이 급물살입니다. 이 병목 현상이 있기 때문에. 글로 끌어들이잖아. 글로 끌어들여가지고 전원 사망시켜버려. 5,600명이 죽었어, 거기서. 러시아 해군이. 러시아 800년 역사의 최대 참패입니다, 그게. 지금도 러시아 역사에서 최대 참패로 기록돼. 5,600명의 해군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어, 거기서. 그러니까 이 도고 해야지로가 이순신 장군 약발을 아주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영국에서 특파원이 한 사람 와가지고 그 전황 중계를 했거든요. 이거는 뭐 세계사전 전쟁이니까 세계 헤게모니를 러시아하고 영국이 양분하고 있었는데 이 손톱만한 일본 애들이 러시아하고 붙겠다고 달려들어갔는데 여기서 이 전쟁이 과연 황족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냐. 영국 특파원이 왔어.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 알아요? 윈스턴 처칠이야. 윈스턴 처칠 특파원 왔어 그 당시에. 32살의 나이로. 미국에서 누가 왔냐. 톰 소야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이 왔어. 마크 트웨인 소설가.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와서 취재를 했어. 걔들이 거기서 생방송으로 전부 종군기를 날렸다고. 마크 트웨인은 서울의 정동에 와가지고 손탁 호텔에 2달 있다 갔습니다. 그 윈스턴 처칠은 돌아갔지만은 그처럼 중차단된 러일 전쟁인데 러일 전쟁 이기라고 가르치는 게 우리 이순신 장군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우리한테 이 빚을 많이 갚아야 돼 그러면서. 자 이렇게 해서 풍신수일이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독과 이에야스는 처절하게 아주 잔인한 복수를 하지. 잔인한 복수를 했는데 이 결정적인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죠. 이게 세키가라라는 지역입니다. 이 세키가라 지역이 길이가 8km고 폭이 2km인데 독과 이에야스하고 풍신수일이를 대신한 이시다 미즈나리가 얘가 82,000, 얘가 72,000으로 격돌했죠. 1600년 9월 1일 아침부터 도시락 까먹으면서 일주일간 붙었습니다. 붙어서 이 전쟁에서 독과 이에야스가 압승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의 배후에는 요도야 조안이라고 하는 상인이 있었어요. 이 상인이 이 풍신수길에서 돈을 막대하게 번 상인이 있거든요. 오사카에 가시면 고노익계 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고노익계. 여기 이제 건설을 하시니까 고노익계가 지금도 있어요. 이때 출발한 400년 전에 출발한 건설이었어요. 고노익계가. 고노익계 가문을 창설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얘한테 이 병참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거든. 무제한으로. 얘가 병력 수 작을 뿐만 아니라 얘한테 다 털렸거든. 풍신수리한테 쌀 받쳐, 생선 받쳐, 배추 받쳐. 뭐가 남았냐고.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그때 요도야 조안이 얘한테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세상은 돌 것 같다. 아무래도 당신이 천하의 패권을 잡을 것 같다. 그래서 얘를 찾아가가지고 협상을 벌여갖고 얘한테 병참을 무제한 대줘서 이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전쟁의 뒤에는 대거상이 있어요. 일본은. 대거상. 임진왜란도 알고 보면 하카다 후쿠오카에 사는 가미야 소시라고 하는 상인이 배를 350척을 대주거든. 그것 때문에 임진왜란을 이기는 거지. 풍신수길이가 자세한 얘기하려면 한 20시간 걸리니까 안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독과 이에야스 천하를 먹습니다. 먹었는데 천하를 먹고 나서 일본에 이런 상인이 한 사람 나타났어. 이 이시타바이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본래 교토의 구로 야나기라는 포목점의 점원이었습니다. 32살까지 점원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하죠. 일본은 뭐 당시 평균 수명이 32세도 안 됐으니까 은퇴를 해서 자기가 시골에 사는 철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장사는 무엇인가 라는 걸 시골의 현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의 경험과 장사의 도리를 철학자들로 배운 내용을 정리한 책이 이거죠. 성문심학, 세끼문 신각고라는 이 책은 이건 자기 호예요. 성문은. 심학은 마음으로서 세계할 글귀다 이런 말이죠. 이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시다바이간이 상도라는 걸 정의를 하는데 노동은 자기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썼는데 좀 복잡한 얘기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회사는 인격 수양의 도장이다 이런 말이에요. 회사는 인격 수양의 도장이래. 일본 놈들은요 회사를 도 닦으러 다녀. 근본적으로 거기서 한국하고 일본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회사를 마누라하고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다녀. 봉급 받아갖고. 일본은 봉급도 받지만 회사를 인격 수양의 도장으로 보고 있어요. 거기서 차이가 나. DNA가 거기서 달라 우리하고 일본 애들하고. 그래서 일본이 한 가지 일에 가지고 오타쿠가 많은 게 이 한 가지 일에 매달리는 놈이 많잖아. 내가 볼 때 거의 정신병에 가까울 정도로 집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정말 뛰어난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 그건 뭐냐? 한 가지 일을 잘하는 것. 그 일에서 자기 일가를 이룬 것. 이것을 인격 수양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런 기술자가 많이 나와야 돼요. 일본이 현재 100년 이상 된 가게가 도쿄 상공 리서치 발표 23,000개, 한국은행 발표 56,000개입니다. 일본 현지의 얘기 들으면 10만 개가 넘다래. 100년 이상 된 가게가. 뭐 텔레비에서 많이 보셨잖아. 뭐 모치떡 만드는 거 그거 갖고 1000년 한 놈도 있고 뭐 양초 가지고 300년 한 놈도 있고 뭐 별의별 놈 다 있거든. 이게 뭐냐?
DNA 속에 한 가지 일만 잘하면 먹고 산다라는 게 있어요. 이삼평이가 임진왜란 때 일본의 도공으로 끌려갔어. 끌려갔고 큐슈에 사가현에 끌려가서 나베시마가 잡아왔으니까 나베시마 성주가 이삼평이 데리고 왔어. 너 도자기만 잘 구우면 넌 내가 먹고 살게 해줄게. 도자기를 어느 날 구웠어. 도기와 자기가 아니라 자기를 구운 겁니다. 자기. 일본은 당시 800도에 항아리밖에 없었어요. 1300도에 백자 청자 같은 미려한 자기를 구웠다고. 흙을 발견해가지고. 이삼평이가 흙을 딱 발견하니까 봉급이 얼마인지 알아? 쌀 3,000가마를 줬어. 연봉 3,000가마리. 천석. 3,000가마를 줬다고. 이삼평이가 나중에 고향으로 데리고 올라왔어. 우리나라 조선 통치자들 가가지고 오라고 말이야. 안 간다고 했어. 왜? 거기 가면 밥 3끼를 못 먹는데 여기서 난 봉급 3,000가마이 받아.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간 노예가 10만 명이 넘어요. 여우길이가 1607년에 가가지고 조선 포로를 상대로 한국에 돌아갈 사람을 조사했는데 1,400명만 지원해요. 1,400명. 나머지 98,600명 안 간다는 거야. 여기서 하다못해 도자기를 잘 굽든지 금박을 잘하든지 뭐라도 하나만 잘하면 밥은 다 먹고 사는데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연봉이 쌀이 3,000가마인데 거기 가면은 도공이라 그래가지고 밥 3끼를 줬냐 이가저들이. 기술 장려의 풍토가 없어요. 조선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조선이 망해요. 결국 망하거든. 나중에 망해. 철종영왕이 지나가면 조선은 완전 빈살이경에 빠지거든. 경제가.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이 이런 햇소리를 자꾸 하니까 직장은 직업은 네가 하고 있는 일은 인격 수양이다 말이야. 이거 하나만 잘하면 일본은 너를 보장해준다. 너의 가게, 너의 생활을 보장해준다. 그러니까 하나 잘하란 말이야. 이거를 이시다 바이가 가르쳐. 그렇게 해서 가르쳐서 이 사상이 누구한테 넘어오냐면 이 사람한테 넘어와. 마쓰다 고노스케예요. 마쓰다 고노스케 뭐라 하냐면 나는 물건을 만드는 기업가가 아닙니다. 나는 사람을 만드는 기업가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물건을 잘 만들려면요. 좋은 물건을 만들려면 인간의 마음, 인간의 자세가 바르게 돼 있어야 돼. 삐딱하게 삐뚤은 마음이 모처럼 휘어진 이런 자세를 가지면 옛날에 우리 80년대에 해태에서 생산된 사이다 음료 속에 못 집어넣어.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어? 특히 운동권에서. 운동권에 있는 놈들 거기 위장 취업해가지고 말이야. 회사 망하라고 거기다가 못 같은 거 집어넣고 막 흙 같은 거 집어넣어갖고 불량품 만들었네. 마음이 삐뚤어지면 좋은 물건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바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회사 종업원이 들어오면 이 종업원을 바른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근면성실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인간을 만드는 기업까지 나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좋은 물건을 만들려면 좋은 인간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생각을 이미 이시다 바이가 다 얘기했고 이 사람 자신도 그렇게 얘기했어. 내 생각의 80%는 이시다 바이간으로부터 모두 배운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 점. 시간이 이게 몇 시까지예요? 9시 30분까지? 자, 도쿠와 이에야스는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 교토에 살고 싶었어요. 도쿠와 이에야스가. 교토에 천황이 있기 때문에 천황 옆에 이조성을 줬죠. 살려고 그랬는데 이조성에 살 수가 없는 거라. 왜 살 수가 없나? 교토하고 오사카는 1시간 거리죠. 오사카 사람들은 지금도 풍신수기를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합니다. 오사카의 숙집에 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고노야노 빠가이로 풍신수기를 이놈의 새끼 나쁜 놈이다 라고 3번만 큰 소리 한번 떠들어보십시오. 지금 현재 주인이 딱 와. 당신 어디서 왔어? 딱 한국에서 왔는데 나 당신한테 팔고 싶지 않아? 나가. 딱 그랬다. 됐대 그래. 딱 그래. 이 실자예요. 오사카 사람들은요. 풍신수기를 지금도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왜냐? 일본의 모든 경제력을 싹 끌어모아서 오사카를 발전시켰으니까. 그래서 오사카를 요즘난 덴카노 다이도코로 천하의 부엌이라고 그럽니다. 없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사카는. 그래서 오사카가 일본 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섰죠. 그런데 도쿠와 이에야스가 천하를 잡으면서 풍신수기를 죽이고 오사카성을 불질러버렸어. 그런 다음에 자기는 교토로 갔어. 교토에 가서 살려고 그랬더니 살 수가 없어. 오사카에서 자객이 건너와가지고 자기를 줄 것 같아. 그래서 이조성 안에다가 꾀꼬리 너를 만들었어. 너를 밟으면 꾀꼴 소리가 나요. 예? 다들 한번 밟아보세요. 이조성에 가면 지금도 꾀꼴 소리 난다니까. 자객 때문에 그런 거야. 자객이 들어와가지고 밤에 와서 여기 경동맥을 하나 딱 따면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닌자가.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꾀꼬리를 깔았는데 그거 갖고 불안해. 왜냐하면 천장에서 거미줄처럼 쫙 밧줄 타고 내려오니까. 닌자라는 게 일본 대단하잖아요. 결국은 이조선까지 만들어 놓고
동경으로 톡였어. 죽을 것 같았어. 동경으로 톡기니까 어떤 사태냐면 교토와 오사카에서 장사를 잘하던 아까 그 장사꾼들이 돈을 무지무지하게 벌었는데 자 이게 수도가 동경으로 옮겨간다는 건 천하의 경제의 중심이 동경으로 옮겨간다는 거다. 그럼 여기 있다가 우리 망하지 않냐? 라고 생각해서 따라가는 장사꾼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이 따라온 장사꾼들이에요. 오늘날 동경의 토요일날 오전의 모습인데 오전에 차가 안 다닙니다. 왔고 자 토라야 이 집이 대표적인 1241년에 개업한 가게입니다. 1241년 800년 됐죠. 이 가게가 원래 교토에 있었습니다. 교토의 떡장사인데 이 떡장사가 보니까 이 수도가 이 동경으로 옮겨가 그럼 우리가 여기 있어갖고 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처음엔 버텼는데 결국은 1800년 들어서 이 본점을 동경으로 옮겨버렸어요. 지금 현재 이 토라야 떡은 그 꼭 호랑이 호자입니다. 토라가 호랑이 호, 그다음에 호옥인데 꼭 쳐내내고 한번 잡숴보세요. 지금까지 먹었던 이 지구상에서 어떠한 떡맛보다 가장 맛있는 떡을 법정스님 단골집 법정스님 꼭 잡숴보세요. 1241년 800년 일본의 가장 오래된 떡집입니다. 그 다음에 기무라야 빵집 이건 뭐 얼마 안 됐지만은 일본 최초의 그 단팥빵을 만든 집이죠. 제가 뭐 3월달에도 사장님들 모시고 와서 단팥빵 하나 다 돌렸는데 맛있어요. 뛰어나지. 일본 천황이 저 집에서 사다 먹어요. 빵을. 그 다음에 앞에 요 집은 이 하케텐이라고 튀김집인데 그 제가 이건희 회장이 그 단골로 생긴 튀김집을 정준명 사장이 가자고 그래서 한번 간 적 있어요. 정준명 사장이 야 좀 비싼데 그냥 얼마인데 1인분에 10,000원 12만 원. 아 형 갑시다. 다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어. 갔더니 진짜 잘해. 근데 그건 비싼 게 아니고 스테이크 200g에 200만 원 받는 집 있어요. 200g 200만 원. 그런 집 꼭 한번 가셔야 돼. 왜 200만 원 받나? 왜? 두 집에서 두 집. 하나는 아자부 주반 로레라고 그 집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정준명 사장이 가르쳐줬는데 그 형이 나한테도만 아직도 이가 붓고 싫으십니까? 식당 이름에. 아직도 이가 붓고 싫으십니까? 이건희 회장 단골집. 왜 아직도 이가 붓고 싫으십니까? 스테이크를 딱 쓸어서 입에 딱 넣잖아요. 혓바닥으로 2번 누르면 고기가 녹아.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가 부었어. 그러니까 이가 흔들흔들해. 잇몸에서 피가 질질 나. 근데 고기는 먹고 싶어. 육식 체질에서. 근데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 이가 흔들리니까. 근데 그 고기는 비싸. 근데 넣어서 혓바닥으로 2번 딱 누르면 고기가 녹는다니까. 그러니까 이건희가 가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정준명 사장 보고. 정준명이라고 삼성재팬 사장했어요. 이건희 비서장했지. 야, 거기 한번 가보자. 갔어. 둘이 먹어보니까 진짜 혓바닥 2번 누르니까 고기가 녹더? 그러니까 정준명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야. 너 이거 일주일 동안 조사해봐. 이거 연육제 썼나 안 썼나? 아니 연육제 안 썼다는 거예요. 송아지를 태어나서부터 때려잡을 때까지 전 과정이 틀려요. 전 과정이. 예? 그 얘기 하려면 또 시간 오래 걸리는데 완전 이 송아지님을 최고의 인류 호텔 별 5개짜리 호텔에 모셔놓고 생활시키는 거예요. 클래식 음악 틀어드리고 우유 먹여드리고 산보 갔다 오시면 힘들었다가 마사지 시켜드리고 맥주 먹여드리고 사료도 완전히 배합사료 정확하게 양분 계산해갖고 한 거. 예? 이렇게 해가지고 마블이 막 정확하게 그냥 그래서 200g 200만 원 딱 모십니다. 제가 언제까지 한국은 대시동에서 1인분에 58,000원짜리 팔 거냐. 언제까지 그럴 거냐. 언제까지. 예? 우리도 1인분에 100만 원짜리 나와야 된다. 용인자연농원에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12마리나 일본 13마리나 이병철 회장이 그랬어. 야, 왜 쟤네들은 13마리 낳고 왜 우린 12마리 낳냐. 그 이유를 규명해라. 이유를. 용인자연농원이 얘기했어요. 이유를 규명하라면 그 한 마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은 영원히 일본을 못 이긴다. 예? 언제까지 우리는 똑같이 도면을 그려서 누구는 100만 원 받고 어떤 놈은 1000만 원 받냐 이거. 똑같은 가급적이면 1000만 원짜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고부가 가치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 선진국이다 이 말이죠. 19회 때 장어구이집입니다. 130년 됐는데 여기도 제가 뭐 사장님들 모시고 하지만 씹으면 장어를 딱 씹으면 혓바닥에서 향이 싹 돌면서 그때부터 싹 녹아. 좀 비싸다는 거. 자, 문구점 이또야입니다. 아, 이 갈 길이 먼데. 이또야 문구점은 이 볼록렌즈식 경영이라는 특이한 경영 방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동경 안에 5개의 지점이 있어요. 그 5개의 지점이 전부 로케이션이 틀리죠. 그런데 그 지점의 입점의 환경이 틀려. 어느 점은 학생들만 오고, 어느 점은 셀러리만 오고, 어느 점은 노인들만 와. 그러니까 이 오는 고객에 따라서 물건을 갖다 놓는 디스플레이 방식도 틀리고 물건의 이 품목 자체가 틀려요.
예를 들면 파리바게뜨 빵집을 갑시다. 갔습니다 우리가. 그럼 문을 딱 열잖아요. 오른쪽으로 돌기 시작하면 단팥빵, 곰보빵 1,500원, 1,000원, 800원 뭐 이런 빵들이 쭉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 그래서 카운터 앞쪽에 딱 가면 그때서야 프루트 케이크 피칸파이가 나와요. 제일 비싼 물건은 카운터 앞에 있다고 파리바게뜨를 보면. 그러면 경북 영천하고 압구정동은 1인당 소득이 얼마 될까? 내가부터 한 6만 달러 될 것 같아. 인당 소득. 경북 영천은 얼마쯤 될까? 4,000달러. 똑같이 대한민국에 살아도 영천은 4,000달러고 압구정은 6만 달러입니다. 15분의 1 차이가 나요. 우리나라가 똑같이 잘 사는 나라 아니잖아요. 그러면 영천에 있는 압구정 파리바게뜨하고 압구정동 파리바게뜨 똑같이 디스플레이 할 필요가 없다. 압구정동 사람은 단팥빵, 곰보빵, 식빵 이런 걸 사 먹질 않아. 빵 먹고 싶으면 피칸파이 하나 사와라. 그래갖고 한 조각씩 딱 먹고 그냥 끝나. 하나에 한 판에 3만 원짜리. 근데 영천에 있는 할머니는 피칸파이가 뭔지를 몰라. 그게 빵인지 떡인지 모른다고. 그리고 줘도 맛이 이상하다고 그래. 그 할머니한테는 단팥빵 1,000원짜리 하나 딱 주면 딱이야. 소득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영천 같은 데는 피칸파이, 후르츠 케이크 갖다 놓을 필요 없단 말이에요. 압구정동에 식빵을 갖다 놓을 필요가 없어. 압구정동은 파이 종류로만 쫙 까놓으면 돼. 비싼 걸로만. 영천은 빵 종류 1,000원짜리만 딱 까놓으면 돼.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차별화해야 된다는 게 얘네들의 생각이에요. 볼록 렌즈식 경영. 어떤 특정 부분을 강조해서 확대 경영하는 것이 볼록 렌즈식 경영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걸 무지하게 잘 못하고 있어. 전부 그냥 다 평준화야. 다 닭대가리지. 그러니까 그게 특정 부분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 소비자의 소득 수준이나 나이나 학력이나 이걸 계산해가지고 국어당 문방구 여기도 또 이 집은요 딱 원칙이 하나예요. 좀 비싼데 딱 이게 딱 한마디 비싼데 싼 물건은 싼 거 살고 오지 말고 그냥 비싼 거 비싸도 그냥 제일 비싸니까 일본에서 대신 품질은 세계 최고임을 보장한다. 비싸다. 그러나 품질은 세계 최고임을 보장한다. 여기 이 집에 파는 건. 그래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이요. 일본 천황이 자식들 장가갈 때 청첩장을 이 집에서 맞춰요. 천황가의 청첩장이 이 집에서 해줘. 그러니까 일반 돈 좀 있는 놈들은 다 이 집 가서 해. 청첩장. 종이질 세계 최고. 인쇄빨 세계 최고. 칼라 세계 최고야. 단 비싸. 이런 게 있어요. 정주명 사장도 얘기했지만 과일 가게인데요. 과일. 멜론 한 개 100만 원이야. 한 개. 멜론 하나 100만 원이야. 1,000만 원짜리도 있어. 1억짜리도 있고. 2억짜리도 있어. 2억짜리. 근데 2억짜리는 평생 살 수 있는 게 한 3번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멜론을 생산한 농부 자체가 평생에 한 번 만드는 후지 등급이라는 건 있는데 그게 나오면 2억이에요. 그거는 나무 한 그루에 딱 하나만 길러 하나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하나를 만드는 그 평생에 평생 한 번 나온대. 그거 나오면 2억이에요. 그 등급이 당도가 있으니까 당도. 그런데 기본적으로 100만 원짜리 멜론이 많습니다. 거기는. 그럼 100만 원짜리 멜론 팔리냐 이 말이야. 팔린다는 거예요. 왜 팔리냐?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 근데 손님이 미국의 장관이야. 아니 일본의 장관이. 근데 난 지금 기업을 해. 그러니까 저희 집도 기업을 합니다. 저희 중소기업 하지만 종업원 2,200명이고 매출 2천억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샤프전자 사장이 우리 집에 와. 오면 제가 이 사장님한테 우리가 거기 지금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샤프전자에 재작년부터 한 100억씩, 1년에 한 100억 이상 드는데. 그럼 그 사장님한테 제가 룸사롱 데리고 가고 싶죠. 근데 이 룸사롱 데리고 가는 그런 짓은 일본에서 요새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좋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거나 우리 집에 초대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요새 집으로 초대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잘 차리죠. 문제는 이 양반을 우리 거래소는 잡으려면 뭔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특히 과일. 그러면 100만 원짜리 멜론을 사서 이걸 딱 먹어봤을 때 아 이거 진짜 감동이다. 이러면 하지. 술값보다 2천만 원도 쓸 판인데 무슨 뭐 100만 원이 문제냐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짜리 멜론을 없어서 못 팝니다. 접대를 한 사람들이 많았어. 기업체에서. 이렇게 지금 언제까지 사과 한 박스에 5만 원 받을 거냐. 언제까지 멜론 한 박스에 20만 원 받고 앉았을 거냐. 이거예요. 지금 시즈오카산 멜론, 소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개당 20만 원에서 100만 원짜리가 지금 롯데쇼핑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이미 들어왔어. 우리나라 농민들 정신 차려야 돼. 고부가치로 향해서 빨리 가지 않으면 안 돼. 1,000만 원짜리 멜론 빨리 만들어야 되고 1인분에 200만 원짜리 스테이크 빨리 만들어야 되고 생선 10점 주고 생선 스시 10개 딱 주고 스키야바시로의 오노지로 사장 10개 딱 주고 130만 원. 개당 13만 원씩. 그것도 3개월 전에 예약해야 돼. 그리고 딱 가서 사장이 주는 대로 먹어야 돼. 거기다 대고 아 사장님 하마치 스시 쪽도 오네가 있네. 나가. 나가. 내가 시키는 대로 먹어 이 새끼야. 딱 이런 거야. 왜냐하면 생선을 먹는 순서가 있어요.
지방이 약한 것부터 지방이 강한 쪽으로 이동하는 거거든. 생선은. 예? 이 광어와 같이 지방 맛이 약한 거는 먼저 먹고 오도로 참치, 뱃살같이 지방 맛이 강한 건 마지막에 먹어야 되거든. 근데 그걸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이 조선 나이 이렇게 졸라 무식하거든. 그러니까 개뿔도 모르는 새끼들 가갖고 주접 떤다니까 나가라는 거야. 오노지로가 이거 갖고 75년을 했거든. 9살 때부터 시작해서 84세. 그러니까 130만 딱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2만 원, 3만 원 받고 있을 거냐. 130만 원짜리 장인 나와야 된다 말이야. 남가 스시 남춘하가 지금 딱 쥐면은 230알 쥐거든요. 생선초밥에 밥할 수는 230알입니다. 230알을 딱 줘. 남춘하. 그런 장인 나왔어. 문제는 얘가 1인분에 200만 원짜리 가야 돼. 수익품의 명치욕. 이거는 뭐 모든 거를 전문가의 감정에 따라서 내놓는다는데 예를 들면 자 올해 그 보졸레를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우리가 수입했다. 한 병에 3,000엔이다. 근데 우리나라 주인들은 그냥 내면 돼. 자기가 거기다 2문 1,000엔 플러스 4,000엔. 얘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 사가고 와서 소믈리에를 불러. 당대 인류의 소믈리에 불러갖고 이거 3,000엔 수입해서 4,000엔 팔려고 하는데 이 가격 대비 이 품질이면 소비자가 100% 만족하냐 안 하냐. 그 소믈리에가 보고 그래. 값이 세다. 내려. 값이 너무 싸다. 올려. 이렇게 해서 전 품목을 다 감정을 받고 냅니다. 치즈가 되든 포도주가 되든 잼이 되든 이건 뭐 수입품밖에 안 하는 회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집에서 산 물건은 어떠한 다른 수입 식품점에서 사는 거하고 비교해도 가격 대비 품질이 항상 우위에 서 있어요. 이 가격. 그러니까 이 집이 130년을 긴자에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긴자에서 100년 이상 버티는 놈들은 괜히 나이롱병으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노하우가 다 있어. 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 미나리 공업도 요거는 제가 설계부서와 관련된 얘기 때문에 요것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이 호리바 제작소는요 교토에 있습니다. 세계 1위죠. 이 분석개혁 계측 장비 세계 1위입니다. 이 집에서 어느 날 이 사장님이 호리바가 그렇지 않아도 세계 1등이고 장사도 잘하는데 사장님이 마른 수건 짜기에 딱 들어갔어요. 일본 놈들의 장점이죠. 마른 수건 짜기. 사장이 딱 보니까 아 이게 회사에서 일을 하긴 하는데 특히 설계부서의 경우는 일을 너무 잘 못하는 것 같아. 사장은 하루에 8시간 일하라고 봉급을 줬는데 실제로 자기가 봤을 때 8시간 일 안 하고 있어. 딱 보니까 점심때 되면 다방 들렀다고 해서 30분 늦게 들어와. 중간에 보면 담배 피러 나가서 화장실 가 있어. 또 저 커피숍 한구층에 가서 3, 4, 5 잡담하고 있어. 사장이 어느 날 한 사람 똑똑한 사원을 불렀습니다. 시계를 줬습니다. 지금부터 자네의 이름은 블랙잭 형사다. 블랙잭이라는 것은 트럼프 석장을 봐서 합계 20일이 되면 이기는 게임이죠. 2장까지 추가로 받을 수가 있죠. 5장까지. 그럼 20일이 되면 이기는 거죠. 블랙잭 형사가 무라카미 부장 옆에 아침에 출근할 때 앉았습니다. 시계를 딱 들고 앉았어요. 무라카미 부장 출근했습니다. 어저께 집에도 잘 갔나? 네, 잘 갔습니다. 나는 어저께 집에 가서 미안하다. 이 차는 어디 갔나? 아, 가라오케 갔습니다. 노래 부르고 한 잔 잘 먹었고요. 미쓰리는 어떻게 됐나? 저는 어저께 몸이 아파서 중간에 가다가 지하철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옆에 형사가 적는 겁니다. 무라카미 9시 땡땡분부터 9시 4분까지 농담. 어제 회식 얘기 딱 적어. 그러면 나 지금 저 이사님 방에 가서 결제 좀 받고 올게. 이사님 방에 무라카미 부장 올라갔습니다. 이사하고 앉았어. 부장 자네 아들 이번에 대학 갔다며? 네, 개이오 대학 들어갔습니다. 그래, 등록금 회사에 대주는 거지? 네, 회사에 다 지급받았습니다. 그 전공이 뭐야? 경영학입니다. 그거 좋은 우리 회사 들어오면 되겠네. 9시 04분부터 07분까지 아들 진학문제 농담 딱 적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라카미 부장의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6시 퇴근할 때까지 모든 걸 다 적습니다. 점심때 지나니까 3시쯤 되니까 집에서 전화 왔어. 집입니다. 마누라, 당신 오늘 나 저 애가 아파서 친정 가니까 친정집에 자고 올 테니까 밥 알아서 먹고 기어 들어가 자. 오후 3시 43분 마누라부터 전화 4분 동안 통화 사줘. 통계를 딱 냈어. 어떤 결과가 나냐. 설계부서의 경우. 8시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설계한 시간은 4시간 48분밖에 안 나왔어. 3시간 10이면 뭐였냐. 담배 피고 커피숍 들렀고 농담했고 다 쓸데없는 회사와 아무 관계없는 일이었어. 사장 입장에서는 이놈한테는 봉급을 분명히 8시간치를 매일 줬는데 그래서 4시간 48분 이렇게 일 안 했어. 문제는 설계부서는 다시 자기 다른 일을 하다가 원위치로 왔을 때 몰두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15분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이 도면을 보고 아까 어디까지 했더라? 딴 데 가서 회의하고 와서 보니까 그때부터 딱 읽어보니까 15분. 다시 몰입하는데 15분 걸린다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로스가 너무 크다. 그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는. 그래서 사장이 결정을 딱 내리죠.
유리창을 딱 쳤어요. 여기다. 방음 유리창이에요. 이거 방음 유리창. 휴대폰 다 뺏었어. 안에 설계부서 휴대폰 다 뺏었어. 그리고 전화 한 대만 딱 놔. 미쓰리는 불러서 나왔어. 미쓰리는 유리창 바깥에 딱 앉아서 전화 한 대 딱 들고. 전화 딱 걸려. 하이, 세계부대 고자이마스. 설계부입니다. 딱 그러고. 무라카미 부장 받고 있어. 어디십니까?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용건이 무엇입니까? 전화 연결 안 됩니다. 고등학교 동창인데 오늘 한일관에서 동창회 있고 저녁 7시부터 회비 2만 원이고 동창회장 누가 꼭 나오라니까 꼭 전해주셔. 메모 딱 해. 또 전화 왔어. 어디십니까? 무라카미 부장 바꿔주신 집입니다. 뭐 지금 친정집 가는데 애가 아픕니다. 어쩌고. 메모 딱 해. 메모해서 설계부서에 안에 있는 인간들의 전화 온 거 다 메모 딱 갖고 있다가 점심시간 되면 딱 나오잖아요. 휴대폰 다 줘. 그리고 메모지 다 줘. 그럼 그때부터 지 휴대폰 갖고 식당 가면서 지가 전화하면 돼. 점심시간 동안 통화하면 돼. 사적인 전화. 공적인 전화. 업무 때문에 온 건 연결해 주겠다 이거야. 그러나 그거 외에는 얄짤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시간 48분에서 이따 2시간 더 올렸어. 6시간 48분 정도 현재 갔대요. 이 지금 사장님은 8시간 퍼펙트하게 지금 가져가려고 무지하게 대가리 굴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저걸 하잖아요. 노조, 여기 노조 있어요? 노조에 뛰들고 나왔다. 아예 죽여라. 그러고 딱. 그러나 분명히 내가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전 뭐 기업체 강의는 1년에 뭐 100번 이상 나가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고도입니다. 고도가 돼 있어요. 이게 무한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옵니다. 벌써 하고 있는 회사 있어요. 벌써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본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린 걔들보다 한 수 더 뜨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자, 이게 지금 일본의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실상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 우리는 조금 더 해야 된다. 지금 한국인은 그러나 위대한 민족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영상 60도, 브라디보스톡의 영하 40도, 100도면 물이 끓습니다. 100도의 온도 차를 견디는 세계 유일한 민족이 코리아. 세계 유일해. 이렇게 강한 민족이 없어. 여기다가 진로 소주만 한 병 딱 주면 그냥 부르줘서 그냥 지구까지 간다고. 그래서 아주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 디테일이 부족해. 디테일이. 배려가 부족하고. 예? 섬세하지가 못해. 그런 것만 보강한다면 우리가 2020년에 소득 7만 불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바이탈리티가 있으니까. 일본은 지는 해고 우리는 뜨는 해. 문명의 대세가 일본을 통해서 지금 중국과 한반도로 이미 이동했어요. 제가 볼 때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으로부터 빨리 이 학습 기회에 배울 거를 확실하게 다 배우고 넘어가야지.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이 전성기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 일본은 그래도 한 50년 잘 해먹었는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도 한 50년 해먹으려면 이때 펀더멘탈을 더 다지고 들어가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